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결혼을 하고 한창 신혼 초기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정말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에게는 오래전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저희에게 결혼식을 미루자고 하셨고요. 지금이야 다 지난 이야기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소에 저는 썰티비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매일같이 열심히 청취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모처럼 결혼식 사진 정리를 하다 그때의 생각이 나서 제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4년 전 어느 식당에서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주말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투잡을 뛰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가게에 손님으로 오게 됐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은 인터넷상에서 한식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예약을 하고 오더라도 항상 줄이 길었습니다. 때문에 날씨가 무더운 여름이면 바깥에서 오래 기다린 손님들이 온갖 짜증을 직원들에게 퍼붓는 일도 종종 있었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고, 어차피 그런 것들을 크게 개의치 않은 성격인지라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날씨도 더운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 A 코스 하나랑 B 코스 하나 이렇게 주문할게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날 함께 온 일행은 바로 미래의 저의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서글서글해 보이는 남자친구와 다르게 굉장히 차갑고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셨죠. 짧게 마주쳤던 그날의 제 기억에도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안내를 하고 또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요. 저희 음식 언제 나와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순서대로 음식이 조리되고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얼른 가져다 드릴게요. 진짜 짜증나네. 이럴 거면 예약을 왜 받아요? 밖에서도 기다리고 안에서도 기다리고. 다른 데 같으면 벌써 먹고도 남았겠네. 그리고 남자친구 바로 뒤 테이블이 오늘의 진상 손님이었죠. 가게의 자리는 항상 만석이고 주방의 주문도 빡빡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요리가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생각보다 소요되는 편이었어요. 들어올 때부터 화가 많이 나서 들어오셨는데 5분에 한 번씩 직원들을 불러서 음식이 언제 나오냐고 닥달을 해댔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쪽에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지금 나오는 음식 저희가 먼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쪽 테이블 손님이 먼저 오셨어요. 웃기시네 진짜. 저희가 먼저 주문했거든요? 온 건 저쪽이 먼저인지 몰라도 시킨 건 우리가 먼저 시켰다고요. 메뉴도 똑같아서 내가 딱 기억하는데. 양쪽 주문을 분명 다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었죠. 나중에 주문서가 들어간 시각을 봐도 제 말이 맞았고요. 하지만 손님은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며 우겨댔고,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저를 불러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으니까 메뉴가 똑같으면 저쪽 먼저 드리세요. 저희는 다음에 나오는 음식으로 다시 주시고요. 다음 음식도 곧 나올 거라 괜찮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냥 됐다며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싸늘해서 저는 속으로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이쪽 손님이 더 화나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상 손님을 처리하고 가게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나중에 매니저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두 분께 음료를 갖다 드렸죠. 물론 진상은 모르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아가씨가 힘들어도 싹싹하고 예의가 발랐다면서요. 아무튼 그 뒤로 남자친구는 다른 일행과 몇 번 더 가게에 찾아왔고 저는 그때마다 반갑게 맞이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가 연락을 주시면 안 되겠냐며 내밀었던 명함으로 저희는 가게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요. 저도 보통 때 같았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번호를 주는 사람과의 만남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몇 차례 안면을 튼 손님이라 그새 정이라도 쌓였던 건지 어쩐지 이 사람과는 만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종종 저희는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갑자기 명함 내밀면서 연락 달라고 해서 당황했잖아. 그렇게 급했어? 응. 사실 나도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일까 봐 조금 더 얼굴 도장 찍고 친해지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제 주말 아르바이트를 관둔다고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 그럼 난 어디 가서 정수현 씨를 만나야 하냐고. 저는 철강 쪽 회사에 영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양해를 구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회사에 중요한 시즌이 다가와서 주말 출근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겨서 결국 아르바이트를 관둬야 했었죠. 아무튼 제 남자친구는 사귀기 전에 보았던 모습처럼 배려심이 많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예상했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요. 첫 만남 때도 이쪽은 시간적 여유가 많았는데 저쪽은 더 놔뒀다가는 날 곤란하게 할 것 같아서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나온 음식을 양보한 거라고 했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가게 직원에게도 친절을 베풀 만큼 여유롭고 양보를 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크게 싸우는 일 없이 4년간 안정적인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뭘 하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를 정신적으로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 사람과 있으면 너무 편해서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저희는 여느 커플들처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남들이 들으면 어쩌면 기겁을 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처음 만났던 시어머니의 인상이 너무 무서우셨으니까요. 연애를 한 지 대략 3년이 넘었을 때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강렬했던 첫 만남 이후로 처음 있는 만남이었어요. 일부러 찾아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의 본가가 있는 동네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된 거였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그래, 절에 기도드리러 갔다 오는 길이다. 그런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기훈 씨 여자친구 정소연입니다. 말을 끊고는 제 쪽을 훑으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에 저는 괜히 한 것도 없이 위축되더라고요.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에 여전히 말투도 차가우셨거든요. 하지만 생글생글 웃는 건 저의 전공인지라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그때 식당에서 한번 봤었죠? 아가씨랑 사귄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그 뒤로 도통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야지. 우리 기훈이가 잘해줘요? 네, 기훈 씨가 너무 잘해주고 저희도 예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그렇고 나중에 차나 같이 한잔하죠. 우리 가게 밥 먹으러 와도 좋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긴 채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겨우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어찌나 긴장했는지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주에 바로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를 정식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꽃을 좋아하신다는 말에
예쁜 꽃다발도 하나 들고서요. 예비 시어머니는 찾아온 저를 보며 좀 놀라시더니 곧 간식이며 차를 내주시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하긴 했다만 진짜 찾아올 줄은 몰랐다.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른이 부르시니까 당연히 바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 일을 두고 오란다고 진짜 올 줄은 몰랐다며 예의상 한 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종종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저는 곧 제가 그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냐고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실 거라는 오해였죠. 첫인상은 비록 날카롭기는 했지만 그건 원체 성격이 무뚝뚝하시고 말수가 적으셔서 그런 것이었어요. 거기다 감정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셔서 차갑다는 평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살면서 저 같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데 나중에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제가 다 안타까울 지경이었어요. 나는 나중에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없다. 나한테 잘할 필요도 없고 남녀가 결혼했으면 그때부터는 부모 손을 떠나서 성인이 된 거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부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함께 헤쳐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너희 둘이서만 싸우지 말고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야. 공연히 나한테 잘 보이느니 잘하느니 피차 귀찮고 번거로운 일 하지 말고. 예비 시어머니는 의외로 엄청 쿨하고 담백하신 분이셨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가끔씩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오죽했으면 어떨 때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예비 시어머니가 영화 티켓이 생겼다며 저희끼리 보고 오라고 주셨습니다. 아는 손님이 주고 갔다면서요. 저는 바로 한 자리를 더 예매했습니다. 이 영화 저희 엄마도 저번 주에 보고 오셨는데 너무 재밌으셨대요. 저희랑 같이 보러 가세요. 됐다. 난 이런 거 안 좋아한다. 그리고 너희끼리 데이트하는데 내가 거기를 왜 끼니? 눈치도 없게. 어머님이랑 같이 가야지 재밌을 것 같아요. 기훈 씨는 한국 영화 싫다고 보러 가기만 하면 졸거든요. 기훈 씨랑 보면 저도 재미없어요. 영화관 주변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도 생겼다는데 저희 영화 보고 거기도 가요. 네? 아유 참 됐다니까 그러네. 처음에 예비 시어머니는 티켓 환불이 안 된다는 제 거짓말에 마지못해 저희를 따라 나서시면서도 영 불편한 기색이셨습니다. 뚱한 얼굴로 티켓 값은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끼리 보고 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막상 가서는 아이처럼 박수까지 치면서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어머님? 이 영화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벌써 1000만 영화거든요. 정말 제 말이 맞죠? 그래, 수연이 네 말대로 재밌기는 하더라. 내가 영화관에 와본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어. 이런데 와볼 시간도 없었고. 요즘은 영화관 자리도 편하고 화면도 크게 보니까 실감이 나더구나. 괜히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닌가 봐. 다음 달에 또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매해 둘게요. 한 번이면 됐지 뭘 또 보러 간다니. 됐다. 그만해라. 하지만 또 모시고 가면 눈까지 초롱초롱 빛내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영화는 슬픈 이야기였는데 눈물 콧물까지 쏟으시면서 몰입하셨고요. 그 와중에 영화 시간에 거진 3분의 1을 졸았던 남자친구는 쏙 빼놓고 저랑 예비 시어머니는 함께 영화 결말에 대해 토론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 보여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끝나고는 저한테 맛있는 밥도 사주셨고요. 그렇게 제가 예비 시어머니와 친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영화관 데이트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정식 집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집과 사정이 조금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남자친구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무척이나 좋으신 분이셨는데 남편이 죽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먹고 살기 위해 했던 한정식 집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마침 건강한 음식이 유행을 타는 바람에 웰빙 음식이라며 한정식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단체 관광 코스로 자주 찾아가게 되면서 유명세를 끌었고요. 나중에는 가맹 사업을 벌여서 지금은 체인점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영화관 데이트로 친해지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여전히 살가운 표현은 잘 못하셨지만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거 저번에 담근 열무김치인데 맛이 아주 제대로 들었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여름에 입맛 도는데 이만한 게 없어. 어서 가져가서 먹어라.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와, 저 열무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전에 식당에 갔을 때 수연이 네가 잘 먹더라고. 넉넉하게 담았으니까 가져가서 어머니랑 같이 먹으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함께 식당에 가면 제가 잘 먹는 음식을 눈여겨보셨다가 그 다음에 만날 때 만들어주시고는 하셨습니다. 아마 제 남자친구보다 예비 시어머니가 더 제 음식 취향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거기다 손맛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열무 김치부터 시작해서 밑반찬, 국거리, 나중에는 장까지 담아서 나눠주시고는 하셨어요. 너무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서 여러 번 거절도 했지만 어차피 가게에서 쓰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가게에 이런 메뉴가 없다는 건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죠. 이제는 자기가 거의 우리 어머니 친딸이라고 해도 믿겠어. 갑자기 왜? 어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요즘 TV에 연애랑 결혼 상담 풀어보니까 등신 같은 남자들 많던데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고 수연이한테 잘하라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즘은 아주 뭐만 하면 자기 편 드셔. 내가 자기랑 싸웠다고 해도 아마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실걸? 전화드리면 나보다 네 안부부터 먼저 물으셔. 남자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거리낌도 없고 말도 잘 붙이는 살가운 성격이라 평소에도 또래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제 친구가 너는 20, 30대보다 60, 70대 취향이야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었죠. 예비 시어머니도 이런 제 성격이 신기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말 붙이는 사람도 잘 없었다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그게 다 잘 보이려고 하는 가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원래 제 성격이라는 걸 아시고는 이제 제가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신다고 하셨죠. 자주는 아니어도 저는 가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도 다니고 팔짱 끼고 맛집도 놀러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남자친구와 셋이 함께였지만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일로 바쁘면 저희 둘이서만 다니기도 했고요. 차츰 저를 대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전에 없는 미소가 자주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미소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 양쪽 모두에게서 이런 예쁨을 받는데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천하태평은 저와는 달리 결혼 이야기가 나온 그 순간부터 얼굴에 먹구름을 들이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그 집에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뭘 먼저 얘기해요? 엄마 다리 말이야. 혹시나 그 집에서 싫어하실 수도 있잖니. 저희 엄마는 장애인이셨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셨거든요. 사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저희 아버지도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엄마는 살아남으셨지만 수술을 몇 차례나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리를 잃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수술 부위에 감염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죠.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돈이었죠.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기초수급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애매하게 그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했어요. 엄마가 다리를 절단한 이후의 삶은 정말로 고생스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난 데다가 엄마까지 장애를 얻으셨으니 생계도 막막했고요. 구청에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센터 같은 곳에서 알선을 받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고는 했지만 그걸로는 생활을 한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다행히 살고 있던 집이 자가로 있었고 교통사고로 보험금도 나와서 제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간신히 먹고 살 정도는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면서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 성격이 유난히 밝아진 것도 엄마는 마음 아파하셨죠. 제가 슬퍼하면 엄마까지 슬퍼할까봐 일부러 밝게 웃는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고 대학에 가서도 직장에 취업을 하고서도 한동안 부업을 뛰어야 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에게는 엄마가 여전히 제 옆에서 살아계시고 저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물론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사고 싶은 물건도 턱턱 사다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친구들도 자기만의 슬픔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 덕분에 결국 평생의 배필이 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도 엄마가 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이 고생만 시켰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 간다는데 너한테 짐만 될까 걱정이야.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알게 돼서 사돈댁에서 싫어하면 큰일이니까 꼭 더 늦기 전에 미리 그 집에 말씀드려라. 엄마 말 들어. 알았지? 알았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희 엄마의 장애 사실은 남자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1년쯤 됐을 때 제가 고백을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었지만 곧 제가 고생이 많았겠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었고요. 하지만 엄마의 말대로 예비시댁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었죠.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께 좀 말씀드려 우리 집 사정이 이런데 괜찮으시냐고. 괜찮아, 진짜. 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신경 쓰는 분 아니셔. 자기도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성격은 봐서 알 거 아니야. 알지. 알기는 아는데 우리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일이라고.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리고 그럴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나랑 결혼 안 하게? 말이 안 되잖아. 자기나 나나 우리 다 성인이야.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랑 결혼할 거고 그 생각은 변함없었어. 그러니까 나 믿고 걱정하지 마.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엄마의 장애 사실을 말씀드리자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양 넘기더라고요. 장애가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 이런 일은 미리 말할 필요도 없고 본인 어머니 의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저도 답답했죠. 저 역시도 엄마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맹세코 단 한 번도요. 저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게 아니니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하도 간곡하게 미리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저는 걱정하는 엄마에게는 말씀드렸는데 별 신경 안 쓰시더라고 둘러대고 넘겼습니다. 엄마는 너무 다행이라면서
며칠 만에 긴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 모두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결혼 준비는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허락을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양가 부모님이 모두 저희를 좋아하셨으니까요. 상견례는 대부분의 굵직한 예약건들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잡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에 드는 모든 과정에 다 예약이 밀려 있어서 오히려 예비 신랑 신부보다 업체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예약 취소로 혹시나 빈자리가 났다고 하면 자다가도 달려가서 해야 하는 게 요즘 실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니 한정식집이 한창 날이 좋은 봄, 가을 관광 시즌에는 눈코 뜰 새 없이 손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가의 양해를 구하고 저희의 상견례는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둔 뒤늦게야 하게 되었습니다. 예약해둔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길에 엄마는 긴장이 많이 되셨는지 손수건으로 연신 얼굴에 맺힌 땀을 닦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나마 아껴두었던 가장 고운 옷을 입고 모처럼 화장도 곱게 하셨죠. 왜 엄마가 긴장을 하고 그러냐며 저는 웃었습니다. 도착했더니 엄마가 급하게 화장실 먼저 다녀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화장실을 떠나시고 그 사이 저는 예약해둔 룸 넘버를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다시 나온 엄마와 함께 룸으로 들어갔더니 먼저 와 있던 남자친구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죠? 아니야, 우리도 택시 타고 편하게 왔어. 많이 기다렸어?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왔습니다. 어머니는 방금 막 화장실에 가셨어요.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 것만큼은 아니어도 남자친구 역시 저희 엄마를 벌써 10여 차례는 만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편하게 나누는 사이였고요. 연애 기간이 벌써 4년이나 되었으니 그걸 감안하면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어? 엄마도 방금 화장실에서 오시는 길인데? 아, 그러고 보니 아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문 잡아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저희의 등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인기척을 내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활짝 웃으며 예비 시어머니를 반겼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수연이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왔구나. 마찬가지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쪽으로 들어오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 서 있던 저희 엄마를 본 순간 그 자리에 굳은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안 그래도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뵈었던 분이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이 엄마 됩니다. 아니, 아까 이분이 수연이 너희 어머니시라고? 네, 저희 엄마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너무 놀란 얼굴이셨습니다. 저희 엄마의 말씀대로 화장실에서 두 분이 마주치기는 하셨다지만 설마 이분이 사돈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모양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곧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으셨지만 저희 모두는 알 수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목발을 짚고 있는 저희 엄마의 다리 쪽으로 몇 번이고 향했었다는 사실을요.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평소에는 솔직하게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시라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처음이었어요. 초면에 어쩌면 당황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내색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단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일단 식사를 시키고 음식이 나오는 도중에도 그리고 밥을 먹는 와중에도 예비 시어머니의 눈길은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의 다리 쪽으로 향했거든요. 물론 저희 엄마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익숙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의족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무릎 아래로 민둥한 다리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의식하지 않아도 저런 얼굴을 하게 된다는 건 그간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족을 했다면 사람들의 신기한 시선은 조금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의족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 때문이었죠. 쓸만한 의족은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비쌌거든요.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일반 의족은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못해도 600만 원 수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괜찮다 싶은 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그게 영구적인 것도 아니었죠. 한번 구입했다고 해서 평생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족의 수명은 5년 내외라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 돈을 내면서 매번 갈아 끼워야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 상태로 지낼 수가 없어서 의족을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맞춤형이 아니라 기성품을 사용하면 가격이 훨씬 저렴했거든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내면 구입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다행이다 싶었죠. 처음에는 그걸 구매했고요. 저렴한 고무의 실리콘 재질이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싼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발이 아파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의족을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도 넘게 착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맞춤형이 아닌 고무 의족은 너무 아파서 10분도 채 하고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엄마는 결국 통증에 고통받으시다가 의족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대학에 간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던 돈으로 엄마 의족을 맞추려고 했었죠.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한 돈 많이 모았어요. 우리 이 돈으로 의족 맞추러 가요. 됐어. 엄마는 이제 익숙해져서 지금도 괜찮아. 공연히 헛돈 쓰지 말고 그 돈 그대로 모아놨다가 너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엄마 의족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러 가요. 됐어. 차라리 수술비로 써서 다시 걷게나 되면 이해나 하지. 비싼 돈 들여 사서 몇 년 써봤자 또 새로 사야 하는데 그 큰 돈은 어떻게 써. 됐어. 결국 엄마는 의족을 끝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목발을 짚으며 다니셨고요. 집에 휠체어가 있기도 해서 장애인 센터에서는 그걸 타고 다니시기도 했는데 식당처럼 사람이 많고 좁은 곳에서는 거동이 제한이 많아서 주로 목발을 짚으시는 편이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인해 저희의 상견례 식사 자리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이 거북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가벼운 농담도 던지고 하다못해 날씨 이야기까지 꺼내며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사실을 눈치채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엄마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죄인이라도 되신 것처럼 말수가 줄어드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티나게 쳐다보시는 시어머니마저 야속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엄마의 말대로 무조건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던 건데 저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또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생각을 해봤는데 애들 결혼식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날짜를 미루자뇨.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저희 셋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결혼식을 미루자고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댁에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조금 당황스럽네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하지만 결혼식이 한 달 뒤인데 이제 와서 미루면 어떡해요. 식장도 취소하고 다시 잡아야 하고요. 남자친구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정색을 하시며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다시 잡아야 하면 다시 잡아야지. 지금 식장이 문제야? 너희들도 참 생각이 짧구나. 결혼식이 어디 애들 장난이야? 남들 보는 눈도 많은데 이런 일은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일 모레 결혼식 앞두고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한 거니? 어머님, 저희는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부인.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당황스러우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아이들 혼사 문제이니 애들끼리도 조금 더 의논해보고 결정하시죠. 당황한 제가 뭐라고 입을 열자마자 제 말을 막은 저희 엄마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로 예비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혹시나 본인 때문에 저희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이셨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일단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상견례는 그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당황해서 저와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본인의 어머니를 잡으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내내 엄마가 택시 안에서 말씀이 없으셨죠. 집에 오고 나서야 한 엄마의 첫 마디는 그저 미안하다였습니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 집에도 미안할 일 아니에요. 알아. 엄마도 알지. 수연아, 그래도 엄마가 미안해. 됐어요. 이 얘기 그만해요. 며칠 기다려보고 연락 없으면 그냥 결혼식 없던 일로 해요. 나도 이 결혼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엄마 가슴에 대못까지 박으며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꼴도 보기 싫어서 답장도 하지 않았고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이 남자친구의 탓은 아니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 저는 점점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은 실망이었죠.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던 예비 시어머니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이렇게까지 돌변하실 수가 있는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의논해본다고 했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결과는 뻔하다 싶었죠. 저는 슬퍼하는 엄마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싫다고 하면 우리도 그냥 관두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점심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엄마 말로는 갑자기 남자친구를 통해 저희 엄마의 연락처를 알아내셨다며 지금 가도 되겠냐고 방문을 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얼떨결에 지금 오셔도 된다고 말을 했고요. 저는 엄마의 연락을 받자마자 자취방에서 얼른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집에 있었기에 다행이었죠. 저를 같이 부르신 건 아니지만 혹여라도 모진 소리를 하실 거라면 제가 막아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달려간 상태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연아. 그런데 엄마 집에 도착했더니 엄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식탁 맞은편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고 저희 엄마의 눈앞에는 돈 봉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사정을 눈치챘죠. 지금 내미는 돈 봉투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돈을 줄 테니 이 결혼은 이만 없던 일로 하자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악한 저의 얼굴을 보며 예비 시어머니는 태어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왔니? 너도 안거라. 이 돈 봉투는 뭐예요? 저희 엄마는 울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태어난 얼굴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에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부인께서 의족을 맞추라면 돈을 주시더구나. 네? 뭐라고요? 이 돈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의족 맞추세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의족을 맞출 돈을 전해주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를 통해서 자세한 사정을 들으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신 이유와 저희 집 형편이 가난해서 의족을 맞출 수 없었던 것까지도요. 제 여동생도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그때는 저희 집도 너무 가난할 때라 싸구려 의족도 맞출 수가 없었고요. 여동생은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 일로 우울증까지 앓았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집안 형편이 좋아지면서 좋은 의족을 맞출 수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좋은 의족을 맞추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의 여동생은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고 하셨어요. 다리를 잃기 전 햇살처럼 웃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요. 그날 상견례장에서 계속 쳐다봤던 건 요즘 세상에 싸구려 의족 하나 없이 그냥 다니고 있는 모습에 여동생 생각도 나고 해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을 미루자고 한 건 그것 때문이었어요. 의족 맞추고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결혼식이야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위약금이며 취소하는 돈이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낼 테니까. 어머님, 사부인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멀쩡한 다리로 참석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받나요? 큰 돈도 아닙니다. 수연이처럼 착하고 예쁜 며느리 저한테 보내주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돈 꼭 받아주세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날은 너무 당황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의족을 맞출 때 꼭 저더러 따라가서 같이 받으리라며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괜히 저렴한 거 찾느라고 잘못 샀다가는 착용하고도 아파서 걷지 못한다더라. 제일 좋은 걸로 맞춰드려. 시세를 잘 몰라서 대충 건너하는 분께 물어서 1,200만 원 넣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 혹시 부족하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하거라. 알았지? 이 모든 것이 표현을 잘 못하시는 저희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요.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왜 자꾸 우냐고 본인까지 눈물이 나지 않느냐고 하시며 휴지를 찾아대셨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의족을 맞추고 몇 달 뒤에 뒤늦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한 의족을 맞추게 되신 저희 엄마는 아직도 신기하다며 의족을 쓰다듬어 보시고는 하십니다. 신어보니까 비싼 게 진짜 좋기는 하구나. 아직도 신기하네. 내 말이 맞죠? 그러게 내가 아르바이트 모아서 해드린다고 할 때 진작한다고 하시지. 그런데 이제 이 좋은 걸 착용해봤으니 어떻게 하면 좋니?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몇 년 못 쓸 텐데. 엄마는 회사 열심히 다녀서 돈 버는 딸이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아이처럼 좋아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앞으로 엄마의 의족은 평생 제가 책임지겠다고 걱정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시어머니도 여전히, 아니 그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편을 빼놓고 친정엄마와 함께 셋이서 놀러 다니고는 해요. 얼마 전에는 저희 세 사람만 함께하는 단체 대화방도 생겼다니까요. 두 분이서 여행 취향도 비슷하셔서 곧 시간 맞춰 다 같이 경치 좋은 절과 맛집을 찾아 도는 국내 여행도 떠나보기로 했고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지만 그 와중에도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사랑하는 엄마와 저를 친정엄마처럼 또 사랑해 주시는 저희 시어머니를 만났고요. 생각해보면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그 진상 손님이 이 인연을 엮어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난리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편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남편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가끔씩 그분 생각이 난다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는 합니다.
생각난 김에 조만간 다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음식점에 간만에 찾아가 보려고요. 앞으로도 저는 매일을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되새기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시라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